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 정책, 우리가 울고 웃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시험에 출제하러 들어가신 출제위원들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랑 왼쪽에 계신 분이 서로 막 출제하다가 싸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개괄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럼 부동산 정책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책이라는 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즉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왜 개입할까요? 뭐 잘하고 있는데 개입할까요? 뭔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하겠죠. 어떤 문제일까? 흔히 우리가 1강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그 문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 18번. 정부는 부동산 문제, 즉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면 이 정부가 개입한다? 뭐 정부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개입을 할까요? 우리가 이 정부의 명분을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입이 좀 근질근질 하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럼 우리 시험에 도움이 되는,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게 뭐냐?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치적 기능을 효율성과 형평성 같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형평성 인정. 우리가 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하는 거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급하니까 형평성 추구하는 거 맞겠죠? 그런데 효율성? 효율성은 정부가 웬만큼 나서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지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거 생각되겠지만,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이익과 민간적인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장 실패 때문에 어떤 것은 정부가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너 시장 실패하니까 이제 정부가 경제적 기능을 명분으로 시장에 개입할게. 그럼 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8번이니까 조금 있다가 19번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 경제적 명분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한대. 그럼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 관심 없는 척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직접적이라는 거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정부가 직접 서울에 30만 호, 전국에는 80만 호 이상의 빌라촌을 아파트로 개발해서 정부가 직접 개발해서 올리는데, 이걸 이제 뭐 3080 플러스 같은 거를 이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예시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간접 개입은 조세나 금융을 도입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 막 이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 올리고 이자 올리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죠. 조세나 금융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가 이렇게 직접이든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어. 그럼 우리가 이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을 또 토지 시장과 주택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건 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주택 개입하는 건 뭔가 주택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굉장히 토지 같은 경우는 고가고 조금 뭐랄까 투기 같은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주택은 그럼 투기가 없나요? 주택도 당연히 고가성이나 투기도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택의 양적 문제, 그리고 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양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 주택의 절대적 부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람이 10명인데 주택이 5개밖에 없어. 이거 절대적으로 지금 주택 수가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나 민간이 열심히 집 짓고 공급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질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질적 문제라고 하면 집에 화장실이 막 푸세식이고 햇볕이 안 들어와서 막 곰팡이 있고 반지하고 우풍. 여러분 우풍 아세요? 우풍? 겨울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에 얼어 있는 거예요. 우풍 때문에.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만 등만 뜨겁죠. 등만.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 질적으로 저급한 거를 우리가 이제 질적 주택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질적인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질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득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이 주택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식 변화를 예로 들자면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00만 원 해도 요 비싸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150. 좀 이쁘게 하려면 200, 300 나옵니다. 인테리어에 3, 4천만 원 쓰는 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쁘고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3, 4천? 5천, 6천 또?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인테리어비로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인식 변화 느껴지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양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질적인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린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자, 다음 이제 19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겠죠. 우리가 흔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단 정부의 실패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까요? 왜겠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죠. 그런데 가장 정부가 이 개입하는 우리의 경제학적인 이야기는 바로 항상 말하듯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초과 이윤을 가져가니까 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실패가 왜 일어날까요?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우리 시험에 이제 단골 출제 포인트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이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절감된다는 이야기인데 규모의 경제가 심화되는 산업은 저연독 독점을 불러옵니다. 한정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독과점이죠. 독과점 하면 통신사업자, SK, KT, LG U+, 전 국민이 쓰는 통신 핸드폰인데 요 세 개 회사가 다 나눠 먹고 있죠. 정유사, SK, GS, SOE, 현대오일뱅크. 통신비나 기름값이나 경쟁사별로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죠. 왜냐? 가점이니까. 자기들끼리 잘 살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분명히 불만이 있는데 경쟁사들끼리 경쟁을 잘 안 하죠. 세 번째로 공공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공공재라는 게 뭐냐면 공공재, 공공,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이나 치안, 소방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도로나 우리 길에 공원,
이런 거 전부 다 공공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니까 비경합성, 그러니까 경쟁해서는 안 되고 비배제성, 내가 쓰기 위해서 남을 배제, 남을 못 쓰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시장에서는 과소 생산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부가 공급합니다. 공공재는 정부가 주로 공급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무임승차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무임승차. 무임승차 말 그대로 내가 버스비 안 내고 버스 타고 지하철 뛰어넘어서 지하철 타는 거죠. 그러면 뭐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국방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뭐 고위층,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미국이야. 군대도 안 가지만 부모님은 한국에서 뭐 고위층 부자라서 누릴 거 다 누려.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 중국인들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거 무임승차, 우리 화나죠? 이 분명한 뭔가 실패죠.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느낌 오시죠? 자, 이 세 번째로 이제 공공재라는 또 시장 실패하는 원인이 있고, 자, 네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여기 정보가 있는데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른 거야. 정보가 다르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뭔가 사단이 나겠죠. 우리가 흔히 나가서 사기 잘 당하는 거. 핸드폰, 중고차, 보험 같은 거. 왜 사기 잘 당합니까? 딜러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폰 파는 사람 믿고 중고차 파는 사람 믿고 보험 설계사 믿었다가 뭐 손해 보는 경우가 간혹 있죠. 예전에 그 스마트폰 중에서 베가라고 하죠. 베가. 이 내가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사러 이제 핸드폰 매장에 가면 이 직원분들이 베가를 많이 권유를 했어. 왜? 마진율이 자기들한테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판매 전략을 소비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A가 있고 B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가 100만 원인데 배가인 내가 60만 원에 가서 소비자를 설득하든지 가성비로. 그런데 배가가 100만 원이고 갤럭시가 100만 원이고 배가가 90만 원이야. 그런데 딜러가 갤럭시 하나 팔면 30만 원 남는데 배가는 하나 팔면 50만 원 남아. 즉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전략이 있겠죠. 사실 이 배가가 좀 그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러 가면 좀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 배가를 많이 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자, 제가 이제 뭐 아반떼를 하나 사려고 2020년 아반떼를 사려고 내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정직한 딜러가 내가 사려고 하는 차를 1,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차는 1인 신조의 무사고의 정말 좋은 차가 맞아. 실제로 그 딜러가 가진 정보로는. 그래서 내가 이거 1,000만 원에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딜러가 나한테 와서 내가 봤던 1,000만 원짜리 자동차와 똑같은 차를 700만 원에 주겠대. 그런데 사실 그 차는 침수차야. 침수차인데 청소를 또 깨끗하게 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침수차라고 얘기 안 한 거야. 그리고 700만 원에 주는데 내가 이거 침수차인 거 알았으면은 300만 원에도 안 샀을 텐데 침수차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걸 믿고 700만 원에 샀겠죠. 그리고는 1,000만 원에 팔려고 했던 딜러를 삿대질하면서 야, 저 지금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다. 정말 좋은 딜러 만나서 싸게 샀다고 제가 침수차를 몰고 기분 좋아서 돌아가겠죠. 좋은 딜러 만나서 싸게 샀다고. 이 선택을 우리가 바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 거, 좋은 거 놔두고 좋지 않은 걸 선택하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역선택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외부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딱 들어도 느낌 오죠? 뭔가 외부에서 나한테 주는 효과네. 내가 이 외부 효과라는 거는 내가 나나 상대방이나 의도하지 않게 좋던지 아니면 나쁘던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한다면 우리 집 1층에 스타벅스가 생겼어. 스세권이 됐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겠죠. 커피도 스타벅스도 자주 마실 수 있고 집값도 좀 오를 것 같고 뭐 스타벅스 아니라 뭐 집 근처에 지하철도 생겼어. 도서관이 생긴대. 대형마트가 생긴대. 좋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한 외부 효과 때문에 집값도 오를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늘어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 그럼 나쁜 게 오면 나쁜 효과는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자, 1층에 뭐 스타벅스가 아니고 뭐 전자담배 집이 생겨. 애들이 있는데 전자담배 집 생기면 좋을 거 없죠? 그리고 우리 집 옆에 근처에 납골당이 생긴대. 화장터가 생긴대. 이게 공장들이 뭐 생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네에 많이 들어오게 생겼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집값 떨어지겠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 우리 팻말 들고 마루 와야 되겠죠. 자, 뭐 다른 외부 효과 얘기한다면 안산에 친구가 빌라에 살아요. 빌라에. 안산에.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뭐 동네가 시끌시끌하길래 나가봤더니 경찰도 많고 조두순이가 이사를 온 거야. 야, 나 이 조두순이 같은 빌라에 살아.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불안해지고 시끄러워졌어. 그러면 그 친구의 등을 우리가 이렇게 토닥토닥 걸어주면서 친구야, 너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위로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이 5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정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 정부가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뭐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 정책 결정자들이 조금 무능력하다든지 뭐 해결하러 괜히 왔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뭐 모든 정책 결정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역선택은 없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